네, 구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는 시사 한마당 백금열의 뉴스 못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저희가 앞에서 지금 지구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백금열 선생님이 여러분 분장실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약간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켜뒀어요. 바로 끄시더라고요. 이런 실천이 필요한 거 이 아니겠습니까? 옷도 다 얻어입은 옷입니다. 저는 옷을 사지 않아요. 아나바다를 실천하고 예, 계시군요. 예. 아나바다고 예. 마지막에 고쳐쓰기까지. 고쳐쓰기까지. 예. 선생님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동참하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어떤 거부터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가난한 이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선종을 하셨죠. 266대 교종으로서 2013년부터 13년간 봉제하시다가 어제 선종을 하셨습니다. 193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90세세요. 선종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선생복종, 착하게 잘 살다가 복되게 돌아가시는 것을 선종이라고 하더만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유언을 교황청의 그 산피에트로 성 베드로 성당에 묻지 말고 로마 다른 성당 지하에 장식 없이 간소하게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때도 무소유, 가실 때도 무소유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과의 인연은 2013년에 교종이 되시고 2014년에 아시아를 방문하실 때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셨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원하신 게 뭐였냐면 한국에서 나오는 차 중에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 하셔서 우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만드는 소울을 네. 타고 그때 돌아다니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2014년이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난 해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뵙겠다고 하셨는데 박근혜 정권하고 천주교 고위 그 일부 사람들이 뭐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못 만나게 막 막았지만은 이분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고통 앞에는 중립은 없다. 네. 그 말씀을 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호진님에게는 교리 공부를 안 하셨는데도 세례해 주시고 당신의 세례명인 프란치스코를 당신 세례명으로 또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셨고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번 해가지고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또 로마 가셔가지고 교종님한테 북한이 만약에 부르거든 가주십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메신저가 좀 돼주십시오 했더니 교종님께서 기꺼이 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안 불러서 못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에 계셨으면 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신 사제가 되시지 않았을까? 네. 정의구현 사제단 대표가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뭐 트럼프, 푸틴, 네타냐후, 윤석열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프란치스코 교종님 계시죠. 지난 4월 10일에 선종하신 두봉 신부님. 네. 프랑스 신부신데 한국에서 사역하셨고 진짜 무소유 실천하셨잖아요. 또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시는 우리 문영배 재판관님. 그리고 그 문 재판관을 길러내신 우리 시대 진짜 어른 김장하 선생. 이런 분들이 시대의 빛과 소금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그나마 세상이 좀 살만한 세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또 약간 조금이나마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나중에 요양반들이 저 전국에서 모이시면 무소유 회 같은 거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광주에는 예. 우리나라 광주에는 그러면 그런 성직자가 없냐? 계셨다 이 말이에요. 네. 오방 최흥종 목사님 아십니까? 아니요. 이 양반이 이제 그 구한말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 양반이 젊어서는 건달이었어요. 근데 한국 와서 봉사하시는 외국 선교사들을 보고 감동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교육사업, 그다음에 독립운동, 특히 나환자 구제사업, 나환자 아시죠? 네네. 예. 권양반들 구제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봉선동에 그 나환자 병원도 있었고 여수의 애양원도 다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양반 기념관이 요 남구 사직도서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유진베일 기념관하고 나란히 있거든요. 오방 최흥종 기념관을
자녀들 손잡고 꼭 방문하시기를 권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광주의 사립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40%가 넘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비율이 꽤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광주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11,952명인데 그중에 2,213명이 기간제입니다. 물론 뭐 임신, 출산, 육아, 질병, 휴직 등으로 해서 기간제 교사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그 비율이 20%인데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40%예요. 또 평균이 40%지 광주의 그 중학교, 여중, 남고 또 여고까지 거느리고 있는 모 학원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2016년도에 광주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제자들의 요구를 했습니다. 1차 지필고사만큼은 국공립교사 채용시험 볼 때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1차 지필고사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2차, 3차는 법인이 알아서 면접해가지고 뽑으면 될 거 아니냐 했는데도 그거를 거부하고 전교사 채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간제 교사 비율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연빛나라는 선생님을 기간제로 썼는데 이분이 참 훌륭해요. 학생들 잘 가르치고 애들 많이 사랑하고. 그런데 1차 지필고사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시험 응시하라고 하기 어렵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간제 교사 비율이 너무 높으면 노동 안정성도 해지고.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들은 항상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문제고 또 교육의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간제 교사 비율은 낮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광주시 교육청에서 행정조치 또는 재정조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말로 당근도 주고 말 안 들으면 채찍도 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고 손발 놓고 있어버려요. 그래서 광주시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기간제 교사 비율을 좀 낮추도록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소식입니다. 지금 충청권, 영남권 경선은 네. 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 호남권 호남권, 경선을 하죠. 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 세 군데 경선을 하는데 민주당 당원이 500만 명이랍니다. 그중에 권리당원이 200만 명이고 이번에 투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년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 110만 명이래요. 그중에 호남권 권리당원이 38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34.5%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이분들이 과연 누구에게 투표를 할 거냐. 근데 제 생각에 이 호남 사람들은요 항상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후보 중에 당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어?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오라고 묻는 그런 가치지향적인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2년도 생각해 보시면은 노무현 후보는 부산 출신이잖아요. 근데 호남 출신인 한화갑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광주에서 1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풍이 거세게 불어가지고 결국 대통령 되신 거잖아요. 2022년 대선 경선 때도 이 지역 출신인 이낙연 후보를 누르고 경상북도 출신인 이재명 후보를 호남 당원들이 지지해서 후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까요?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네네. 네, 들어볼게요. 내가 5번의 죽을 고비를 남기고 6년 감옥살이를 하고 또 일본, 미국 망명 생활도 하고 또 10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겠지만은 나는 민주주의를 위한 꿈을 접질 안 했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못 맞춰 싸우느냐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엘빈 도플러의 제3의 물결 봤어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지만은 정부화는 앞서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손정희도 만나고 광통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IT 선진국 정보 강국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란 계엄 진압한 것도 모두 그 우리가 IT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모두 김대중이 덕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50년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 먹거리를 걱정하는 사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민주주의를 위해서 몸 바쳐 싸운 사람, 그리고 그 선비의 문제의식, 그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춰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사람을 고르면은 틀림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성대모사는 짧아야 재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재미삼아서 질문을 드리자면 네.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네. 득표를 얼마나 할지. 충청권이 89%, 네. 영남이 90%였거든요. 호남권은 95% 제가. 95%. 네. 소수점은 어떻게 예. 가볼까요? 그냥 딱 95로 떨어진다고. 제가 그래요? 예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알차게 뉴스 잘 모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네. 여기까지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